1902년 스위스 베른의 한 특허청. 한 남자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직급은 상급 심사관. 월급은 그저 그렇고 승진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것도 대학 교수 자리 하나 못 구해서 특허청에 취직한 사람이 말이죠. 오늘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재 물리학자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외로 아인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 거의 2년간 백수였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교수들에게 밉보여서 추천서를 못 받았거든요. 특히 지도교수였던 하일리히 베버 교수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인슈타인이 수업을 자주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공부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기들은 다 교수직이나 조교 자리를 구하는데 아인슈타인만 이력서를 수십 통 넣고도 전부 떨어집니다. 결국 친구 아버지의 소개로 겨우 들어간 곳이 베른의 특허청.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몰래 물리학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905년, 이 해의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1905년 한 해 동안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4편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4편이 전부 물리학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는 빛이 알갱이처럼 움직인다는 광전효과 논문. 이걸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운 운동 논문. 이걸로 원자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세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속에 가깝게 달리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실제로 GPS 위성은 이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오차가 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에 아인슈타인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논문에서 나온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E는 mc제곱. 질량과 에너지가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논문들을 발표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특허청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학계는 몇 년 동안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다음 아인슈타인은 10년을 더 투자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중력이 사실은 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증명이 필요했죠.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계기일식을 이용해서 이걸 검증하기로 합니다. 별빛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일면에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실립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늘의 빛이 모두 휘었다는 제목을 뽑았고 하루아침에 특허청 출신 물리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의 사생활은 이 화려한 성공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첫 부인은 밀레바 마리치라는 세르비아 출신 물리학도였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대학 시절 유일하게 존중했던 동급생이자 초기 논문 작업을 함께 상의했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제를. 그런데 이 아이의 행적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 보내졌다는 설,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설만 남아있을 뿐 정확한 기록은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촌인 엘자와 가까워지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 조건이 꽤 독특했습니다. 내가 노벨상을 타면 상금은 전부 밀레바에게 준다. 그리고 실제로 1921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상 이유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였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당시 너무 파격적이라 노벨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상금은 밀레바에게 넘어갑니다. 1933년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자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1939년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독일이 핵분열 기술로
무서운 무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 미국이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결국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그 결과물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작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를 보안 위험 인물로 분류했거든요. 평화주의자에다 사회주의 성향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인슈타인은 이 편지를 평생 후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1952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후임 대통령 자리를 아인슈타인에게 제안합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물리학자에게 국가 원수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연 법칙을 다루는 것과 사람을 다루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자신은 그럴 그릇이 아니라고요. 1955년 아인슈타인은 7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검을 맡았던 병리학자 토마스 하비가 유족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몰래 적출해 보관합니다. 천재의 뇌를 연구하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비는 이 뇌를 유리병에 담아 자기 집 지하실에 20년 넘게 보관합니다. 나중에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뇌를 분석한 결과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오히려 평균보다 작았고 다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 밀도가 조금 달랐다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천재의 비밀은 뇌 구조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허청 낙방생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까지 아인슈타인의 삶은 성공 신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와 후회, 관계의 파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남긴 몇 개의 방정식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GPS, 병원의 방사선 치료, 우주 탐사선의 궤도 계산까지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게 아인슈타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